역사의 각을 잡다 히스토리 앵글 히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자, 오늘 히스토리 디렉터를 소개합니다. 전영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부아 역사재단 연구위원 전영욱이라고 합니다. 날씨도 따뜻한 5월에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좀 이왕이면 오늘 주제는 서정적이고 포근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본다면 서정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제와 관련 있는 오늘의 히스토리띵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박사님 그 왜 12월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다는 별이잖아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혹시 별을 보면서 떠오르시는 건 없으실까요? 이게 우리 역사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역사와 별이랑 첨성대, 뭐 혼천이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들으니 다 맞는 네.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다 틀렸습니다.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올해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 광복 80주년이잖아요. 아, 그리고 또 맞아요.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이 되는 해기도 해요. 별과 윤동주. 맞네, 맞아. 아니, 시선이 세 개나 돼요? 윤동주를 바라보는 세 개의 시선이 존재한다는 뜻인데. 자, 한번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주제를 이야기할 앵글 키워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그러니까 거주지를 옮긴다, 이사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우선 윤동주는 이전에 북간도 1917년에 태어났고 쭉 자랐습니다. 1931년에 용정의 명동소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조선의 교육기관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평양의 순실중학교에 편입을 합니다. 네, 하지만 총독부가 그때 당시 이제 신사참배 명령을 내렸었는데 거기에 불응했던 이제 학생들이 다시 용정의 광명중학교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1938년에 그 연희전문학교 거기에 입학한 윤동주는 함께 입학하는 사촌 송몽규하고 이제 함께 용종에서 경성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배움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뜨거웠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사촌 송몽규와 함께 일본 유학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학 생활하면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요. 특히 윤동주를 괴롭혔던 건 창씨개명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일본 유학에는 도항증명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1940년대가 되면 이 서류들을 작성할 때 본명이 아니라 일본식 이름을 적어야만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더 배우고 싶어서 일본에 유학은 가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창씨개명을 해야만 하고 괴로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히라누마 도주라고 하는 일본식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참회록 같은 어떤 시에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참회록이라는 시 보면 이제 본인이 거울을 이렇게 닦으면서 그 부끄러움을 막 고백하잖아요. 굉장히 그 속상함이 잘 나타나는데 속상함을 겪으면서 일본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벌써 윤동주 시인의 5번째 이동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도쿄의 리쿄 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같은 해에 10월에 교토의 도시사 대학으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게 이제 윤동주가 자의로 행한 마지막 지역 이동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의로한 마지막 이동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편입 이듬해인 1943년에 윤동주가 사촌 송몽규와 함께 조선 독립운동 혐의로 이제 경찰에 체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후 1944년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몸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해방을 불과 반년 앞둔 1945년 2월에 바람 같았던 삶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 서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만 더 버텼으면 진짜 세상을 떠나기까지 또 그 짧은 기간 동안 유독 많은 이동이 있었어요, 시인에게. 윤동주 시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엔 이제 서거 8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분에 대한 기억이 각각의 공간에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윤동주에 대한 관심과 의미가 크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이제 조선인, 그리고 이주민, 그리고 기독교인 여러 가지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주제에서 세계 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세계의 시선. 네. 이어지는 앵글 키워드에서는 이 세 개의 시선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별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윤동주 시인의 대표하는 시어. 그러니까 뭐 독립에 대한 희망,
그리고 고향 뭐 이런 걸 의미한다고 배웠는데 맞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윤동주를 저항시인 또는 뭐 순결의 시인으로 부르는데요. 이런 표현으로 알려지기까지 여러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윤동주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윤동주는 소위 말하는 등단을 한 적이 없거든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 시를 계속 적었을 뿐이지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해방 이후에 윤동주의 정병욱 이랑 강초중 같은 사람의 도움으로 유고 시집이 이제 처음 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유고 시집의 이름이 이제 우리한테도 너무나 유명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게 1948년에 처음 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집의 발문을 정지용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윤동주 또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문 광고 등에서 윤동주를 일제 형무소에서 독살당한 순절한 시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지금처럼 저항 시인, 순결의 시인으로 윤동주가 불리게 되는 것이죠. 식민지 시대에 괴로웠던 청년, 저항 시인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다만 한국에서는 윤동주의 저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오로지 순결하고 순수해야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것에만 이제 몰두하기 위해 윤동주의 시집 출판을 도왔던 뭐 강초중, 발문을 쓴 정지용을 좀 지워버리는 양상이 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는 그 두 사람이 이제 월북을 하기 때문인 건데 또 윤동주의 창시명도 굳이 언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윤동주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사실은 언급되지 않는 게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순수하게 저항만을 대변하는 의미로 남게 되는 거죠. 번역이라고 한다면 윤동주 시인의 시가 그 외국에도 많이 알려졌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윤동주가 일본에 있던 194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1980년대 사이 이 40년간 일본에서는 윤동주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40년 동안 잊혀져 있다가 왜 갑자기 윤동주 붐이 일어난 걸까요? 첫 번째는 1970년에서 80년대 사이쯤에 그 윤동주에 대해서 제1조선인 문학가들이 조금씩 언급하기 시작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계기는 그 윤동주의 묘와 사적을 조사한 일본의 오무라 마스오 교수라고 있는데요. 이 분의 노력이 조금 많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동주의 묘는 지금 고향인 중국 용정시에 있었는데 사실 묘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는 윤동주 묘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제 한중수교를 맺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한국에 있었던 윤동주의 친동생 윤일주 교수도 사실은 이제 중국에 가서 그걸 관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윤일주 씨가 이제 연구년으로 일본에 가 있다가 그 오무라 마스오 교수에게 그 묘의 위치를 적은 간략한 약도 같은 것들을 주면서 좀 부탁을 해요. 마수호 교수가 용정으로 가서 윤동주의 묘를 딱 찾은 다음에 조선식으로 제사도 지내고 뭐 그러거든요. 그렇게 1980년대 윤동주의 존재가 일본에 알려지게 되고 일본 학계에서 보다 좀 주목했던 건 윤동주 시에서 느껴진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 같은 거였습니다. 아니 실제로 십자가라는 윤동주의 시를 보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목도 그렇지만 그 내용도 기독교적인 신앙의 냄새를 풍기는 구절들이 꽤 있거든요. 식민 지배 속 저항이라고 하는 의미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이제 거기서부터 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의도적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동시에 종교적인 인류애를 부각하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윤동주의 대표적인 서시의 우리 한 구절 중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네. 하나거든요. 네. 근데 그 표현을 일본어로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런 식으로 번역을 완전 반대로 번역을 하네요. 살아있는 게 사실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살아있는 게 원수더라도 사랑하자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역이 사실 일본 국어 교과서에서도 조금 실리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일본에서는 조금 정설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일본에는 총 3개 윤동주 시비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도시시아 대학에 하나가 있고 교토 조형예술대학 교토 우지강변에 또 하나 시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요 중에 좀 제가 특징적으로 언급하려고 하는 건 도시시아 대학에 있는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비에서는 윤동주를 코리아의 민족 시인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독실한 크리스천 시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즉 일본에서는 윤동주를 식민 지배에 저항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인류애와 평화를 사랑한 그런 종교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가 태어난 곳은 당시 북간도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조선인이 일제의 탄압으로 이주를 많이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북한도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건데 중국에서 동북공정의 좀 일환으로 우리의 시인 윤동주를 중국 조선족으로 다루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존재가 조선족 사회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좀 중요해요. 1992년에 이제 한중 수교가 되고 나서부터는 더더욱더 윤동주가 집중 조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국이나 일본과는 좀 다르게 중국에서 윤동주가 기억되는 방식은 조금 방향이 반대였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윤동주를 막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뭐 윤동주에 대한 어떤 기념 사업이라든가 관광 사업이라든가 국가적으로 윤동주에 대한 기억을 이제 정형화 시키는 거니까 이를 통해서 윤동주를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하죠. 처음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웃어 넘겼거든요. 전 솔직히.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뭔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좀 느낌도 들어요. 아니 윤동주는 중국인은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 시인이잖아요. 예, 좀 교묘하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이 조금 중요한데요. 당시 소수민족으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조선족에게 윤동주는 중국으로 이민 온 어떤 조선족의 후손으로서 그러니까 일제에 저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조선족 사회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데 상징과도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야 이제 조선족의 입장에서는 중국 국민이기도 하고 또 한민족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두 개의 정체성을 동시에 이제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안타깝게도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맞물리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하거든요. 예, 최근에는 이제 명동촌으로 가는 길을 새롭게 냅니다. 중국 정부가. 명동촌으로 가려면 그 길을 거쳐야만 하는데 가는 길에 이제 뭐 사회주의 도시 명동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런 이미지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명동촌에 들어가서 윤동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윤동주가 이제 중국 시인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망명에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그 모든 분들이 다 중국인이라고 해야 되는 논리인데 윤동주 시인을 이제 조선족으로 편입해서 교묘하게 중국인처럼 포장하려는 그런 시도들 이런 거를 바로잡는 게 또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의 역할 아닌가 싶어요. 오늘 윤동주 이야기 우리 히스토리 디렉터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희글 포인트는 동아시아 공동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산으로서 윤동주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키워드들을 통해서 윤동주의 생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3개국이 바라본 윤동주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었잖아요. 역사적 또는 시대적 맥락에서 윤동주를 기억하는 방식이 하나일 수는 없다. 윤동주의 생애와 그의 시들을 저항, 평화, 정체성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이런 해석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저항시인이었다는 그 본질을 희석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은 차원에서 또 중국과 일본이 윤동주를 좀 더 포괄적인 시선에서 애정 어리게 봐줬으면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자, 역사를 바라보는 눈 히스토리 앵글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